안녕하세요. 범죄 분석가이자 범죄사회학자 배상훈 인사드립니다. 2021년 2월 21일입니다. 2월도 벌써 열흘? 아니,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일요일이고, 날씨가 이제 딱히 그렇게 추울 것 같지 않은데, 다음 주에 영하 5도로 내려가는 거 한 번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제 겨울은 다 간 것 같습니다. 자, 한 열흘만 좀 고생하시면은. 근데 그나저나 이제 코로나19 백신 이런 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음, 사실 전화 여러분이나 그런 얘기를 늘 듣죠. 이번이 고비다, 이번이 고비다. 벌써 한 대여섯 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백신 일반인의 접종은 아마도 전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아마도 5, 6, 9월은 지나가야 될 거겠죠. 아마 6월은 돼야 될 것 같은데 걱정은 걱정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게 되면은 사실 또 그것도 걱정이고, 하여튼 이제 또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 소자영업자들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오전에는 제가 이제 상당히 좋아하고 의지하는 박사님 한 분이랑 통화를 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범죄 관련 연구소를 이제 원래 사실 아시거든요. 크라임 데일리 라이브를 만들고, 그리고 그러려고 하는 이유도 이제 범죄 연구소를 만들어서 범죄 관련 아카데미, 그리고 KCCM 아카이브,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강좌들, 여러 가지 아카데미를 통해서 범죄 예방이나 범죄 분석에 대한 걸 대중적으로 교육하고 알려드리고, 또 거기서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범죄 분석에 대한, 그리고 범죄학에 대한 여러 가지 기초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제 꿈이죠. 그런 시작점에 사실 CDL이 있는 거고, 근데 CDL만 하기는 아직은 좀, 그래서 아직은 좀이라 사실은 늦었죠. 사실은 제가 이제 CDL을 하고 하면서 이 범죄연구소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가 가장 큰 이유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생계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면서 늦어진 건데, 한 반년? 한 1년 정도 늦은 거죠. 근데 이제 저 아시는 분이 이제 그러지 말고 사단법인 범죄연구소 쪽으로 생각을 해봐라, 빨리. 근데 그것이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여러 이제 절차가 있어.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법인 신고 같은 걸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법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구성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했어요. 글쎄요, 이제 여러분한테 제 메일 주소도 공개를 했고, 제 메일 주소에 CDL 참여하실 분 공개했는데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어요. 또 여러분 왔지만 또 지방에 사시는 분도 계셔갖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 메일 주소는 이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나중에라도 이 범죄연구소를 같이 하시게 되니까 여기 회원으로 참여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유튜브 관련돼서 같이 이렇게 보시는 거, 공부하는 거, 여러 가지 기회가 되실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며칠 또 못 올렸죠. 이제
어제는 스터디 한 2개를 했고요. 그저께는 또 편파TV 관련해 갖고 또 거기 참여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책 관련된 부분, 이제 범죄는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CCM하고 같이 빨리 좀 하려고, 그것 때문에 어제 그저께는 너무 못 올린 것 같아요. 그게 다 이제 우리 연구소와 관련된 작업들이니까 여러분하고 만날 기회가 많아질 거예요.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은 여러분과 같이 직접적으로 대면으로 만나 뵐 수 있는, 거리두기 완화가 되면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무실도 해서 뭐 일종의 공부 공간 같이 범죄 관련된 범죄 분석 프로파일링, 아니면 뭐 이런 CCM 관련된 것도 같이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일보에 이재명 지사 얘기가 나왔네요. 이재명 지사가 이제 열폭하신 것은 수술실 CCTV법 좌절, 국회 공무원 맹비난. 사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뭐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그의 맹렬한 추진력과 기득권 부분에서 상당히 기득권하고는 절연하는 자세,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높은 이유죠. 뭐 댓글 같은 걸 봐도 다 그렇습니다. 딴 건 모르겠는데 이재명 일하는 거 하나만 마음에 든다. 불조저 같은 추진력 좋다. 이런. 지금 CCTV법도 역시 수술실 CCTV법도 국회의원 놈들은, 죄송합니다, 국회의원 놈들이라고 했는데 웬만하면 제가 뭐 욕이나 격한 걸 안 쓰려고 하니까, 국회의원 분들은 이제 난색을 표하는 거죠. 왜 난색을 표할까? 왜냐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무려 89% 이상의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아예 논의조차 못하게 막아버린 거죠. 왜 그럴까? 로비를 받은 거겠죠, 당연히. 그 의사 출신 국회의원도 있는 거고, 또 각 지역구에 있는 의사단체들 막강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의사협회라든가 뭐 이런 단체에서 엄청난 로비를 했겠죠. 그야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맹비난을 하신 거예요, 국회를. 뭐 사실은 이재명 지사의 이 수술실 CCTV 설치는 뭐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전적으로 또 찬성하고 CCTV가 설치되길 바라죠. 경기도의 공립의료원들은 다 설치되고 돼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의사들의 이 어떤 막합하식의 행동들이라든가, 지금 뭐 실제로 뭐 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희한한 상황이 지금의 상황 아닙니까? 그거를 또 법을 이렇게 복지일 통과하니까 또 의사협회장부터 시작해 의사들이 방방 뜨는데, 참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답답하죠. 모든 의사한테 그 의사면을 취소하려는 게 아니라 강력범죄죠. 아니 강간범, 살인범이 그 의사,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뭐 다 떠나서 자기 환자로 온 사람을 강간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그런 의사한테 어떻게 의사면허를 취소하지 않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거를 기득권을 가진 의사 집단들의 그 깽판 때문에 법조차도 제정 못하고 있다가 이제 겨우 하려고 하니까 또 깽판을 치고 뭐 백신 접종 뭐 이렇게 하는 건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의사들은 추첨제로 가야 된다. 북유럽식의 일부 유럽식으로 기본 어떤 자격만 되면 의대는 추첨식으로 하고 공공의대를 확충하고, 그리고 지금에 있는 의사들의 막강한 권한에서 의료기사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스테믹하게 의료 부분이 바뀌게 되면은 지금처럼 의사 자체가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의술이 퇴보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진짜 사람을 위한 의술을 펼치는 분들은 법이 어쨌든 뭐가 어쨌든 아무나 상관없이 그분들은 하십니다. 존경 많은 의사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부 이 돈만 밝히고 권력에 취하고 기득권에 취한 그런 의사 아주 소수지만은 그들이 결국은 이 깽판을 주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CCTV 수술실내 CCTV 설치가 강력하게 되도록 바라고, 당연히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그건 돼야 될 거지만 그때는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 국민들을 위한 거라면 당연히 설치가 돼야 되는 거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의사면허 취소는 뭔가 상식에 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의사협회에서 이제 또 방방 뜨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원식 의원이랑 또 의사협회에서 한바탕 부딪혔는데 이거는 상식을 가지고 접근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좀 논란이 되는 판결이 하나 있어요. 만취 블랙아웃 여성과 모텔, 그래서 대법 강제추행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연합뉴스에 난 기사예요. 근데 이 기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거죠. 어떤 10대 여성이, 10대 청소년이죠. 청소년이 이제 술을 먹었는데, 친구들이랑 술을 먹었는데, 이제 필름 끊긴다는 거죠. 끊겨갖고, 화장실이나 딴 데 나왔다가 못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딴 데를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만난 거죠. 우연히 만났는데, 그때 이제, 술 취한 상태에서, 술 취한 여성을 다시 술집에 데려가서 뭐 얘기를 좀 하다가, 다시 그때 이제 모텔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추행을 했다, 여러 가지. 근데 이 기사의 정확한 그 가해자는 경찰 공무원입니다. 참 이 기사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도, 경찰 공무원 28살짜리입니다. 28살이면은 만약에 얘가 경찰대 나왔으면은 임용되고 의무 복무 끝나고 현직에 들어간 지 한 2년? 3년?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애고, 만약에 경찰대 출신이 아니고 일반 순경으로 간 거나 특채라고 하면, 특채인 경우는 드물겠지만 가면 거의 초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만약에 남자애겠죠. 남자애니까 군대 갔다 오고 아니면 이것저것 하면서 대학 이렇게 하면 아무리 빨라야 25, 6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28살이라고 하니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윤리의식이 없는 거죠. 예? 경찰인 애가 10대 애를 술이 완전히 취해갖고 블랙아웃 된 애를 모텔로 데려가려고 했으니, 그리고 하던 말이 뭐냐면 화관이다, 아니 동의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경찰 공무원이라는 것이 참 부끄러울 뿐인 거죠. 물론 자기는 주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합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가 이제 술 먹고 있는 걸 도와주려고 하는데 모텔 가는 것을 이렇게 동의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정황상,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또 몰라도 경찰이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에 외투도 입지 않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딱 봤을 때 지금 술이 취한 상태에서 외투 입고 하면 어디서 나와갖고 술 취한 상태에서 이렇게 어슬렁거리는 거, 그러니까 저기 자기 일행들 못 찾고 있는 거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 피고인, 이 가해자 놈은, 놈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또 첫눈에 불꽃이 서로 튀었다, 입증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피해자는 블랙아웃 된 상태에서
기억을 못하는 거니까요. 1심에서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2심에서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게 심신 상태라고 하는 것에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비틀대거나 부축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모텔 종업원의 진술이 편안하게 들어갔다. 모텔 직원의 진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심신상실인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증명되지, 정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2심 판사들의 이 판단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사람이 완전히 취했을 때는 비틀거리고 엎어져야 정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판사가 왜 그걸 자기가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즉 걸어가서도 그러니까 비틀거리지 않고 걸어가면서도 필름이 끊긴 상태로 걸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인 어떤 어떤 상태에 대한 것을 지가 판단한 거죠. 자기의 경험으로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술에 취하면은 엎어지고 엎어져 갖고 잠만 자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블랙아웃 된 상태의 여러 가지 양태는 조용히 걸어가면서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에 따라서 또는 혹시 이 성별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거를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건데 자기가 모텔 직원을 보니까 편하게 들어가는 거 보니까 심신상태인 것 같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자기가 술 취한 거에 대해 전문가도 아니면서 전문가인 척하는 판사의 잘못이죠. 오판이죠, 오판. 역시 대법원에서는 그래서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정황을 보자. 그 비양이 소지품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옷도 외투도 없어. 그리고 모텔을 간 상태에서 무방비하게 잠이 든 걸 봤을 때 결국은 심신 상태였다고 정황상 판단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래서 이것이 의식상실은 아니지만 알코올성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것을로 볼 때는 중강간 혹은 중강제 추정죄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대법원 판례의 핵심은 알코올성 블랙아웃을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예요. 그리고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라고 하더라도 조용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조용히 걸어갔는데 실제로 이 사람은 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상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그럼 블랙아웃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외부 연구 용역까지 발주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2심 판사 혹은 에서는 거기서 했어야죠. 이거는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럼 전문가를 불러갖고 이걸 해야죠. 그걸 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의 이 인신 구속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중요한 걸 판단하는지 결국은 이제 대법원이 이 2년 9개월의 심리를 통해서 결론을 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판사들이 판단을 할 때 자기의 어떤 상식에 비춰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법이나 헌법상으로는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니까 그 양심이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아니라 법관의 양심이나 이전에 어떤 객관적인 팩트에 대한 판단을 본인이 모를 것 같으면은 전문가한테 충분히 물어서 그거를 판단할 수 있게 과학적으로 해야 돼. 과학이란 게 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팩트를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판결해야지 맞는 거죠. 너무나도 허술하게 재판을, 판사가 신입니까? 신이 아니고 팩트를 판단할 수 없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죠. 제가 사실 지금 범죄연구소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을 어떤 다양한 영역에서 범죄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제가 제 책에 쓰고 있는 범죄는 만들어진다라는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장하는 바가 그겁니다. 범죄의 영역과 법의 영역을 헷갈리면 안 된다. 즉, 범죄라고 하는 영역은 매우 과학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다. 그러면 범죄 전문가, 그리고 범죄가 들어가는 법과학 전문가가 팩트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것을 가치를 판단할 때는 법의 전문가가 하는 것이 맞다. 그게 미국의 배심제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든 미국의 배심제도가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과학적인 분석에 의한 팩트를 기반해서 재판이 이루어진다. 판결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원님 재판식으로 전근대적인 재판을 하실 거냐. 우리의 판사님들이 좀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이 판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대법원에서는 전향적인 외부 용역까지 발출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상당히 진일보한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근데 이것을 이렇게 그 대법원이나 아니면 고등법원 이런 데서 이걸 발주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그리고 좀 객관적으로 아니면 객관성을 인정받고 수 있는 범죄연구소라든가 아니면 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팩트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연과학적 아니면 사회과학적인 부분, 어떤 인프라가 있느냐. 그건 사실은 좀 모호하다는 거예요. 즉, DNA 분석이라든가 지문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꽤 되죠. 근데 범죄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어떤 싱크탱크 혹은 인프라, 연구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거 부족. 그게 제가 그걸 만들려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수 있어야지. 제가 만들려고 하는 거 말고 다수 있어야지 결국은 정의로운 사회가 오지 않겠는가. 지금 제가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법학 박사님 아까 또 있고, 저처럼 이제 사회학 박사도 있고, 또 법과학 관련된 박사님도 계시고, 또 다양한 이런,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의 행동과학 영역에서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죠. 일종의 크라임랩이죠. 크라임랩. 미국은 크라임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크라임랩이 실제 재판에서 검증도 물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비슷한 것을 시도하는 분들이 꽤 됩니다. 적지 않습니다. 이제 법과학 관련된 협동구역 조합도 있고요. 그러니까 법인 형태의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있고요. 또 일반 그 진술 분석을 하는 그 사기업 같은 형태의 법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제가 이름만 대도 아시는 분들이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재판에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상당히 그 인프라가, 범위가 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보다 10배는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래도 비교적 복복수의 것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뭔가 좀 서로 입증이 되고 서로 객관적으로 서로 치고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A라는 쪽에 범죄에 기소 측하는 검사 쪽에서는 경찰이나 국가수 같은 데서도 이렇게 전문 감정을 받지만, 또 다른 데서도 받고, 또 피고 쪽에서도 반대되는 다른 것도 받고, 이렇게 해야지 치열하게 싸우면서 무엇인가를, 진실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경찰의 무슨 그 자백에 의존해, 아니면 검찰의 자백에 의존해, 아니면 그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어떤 경찰 수사 결과라든가 이런 것에 이제 의존해 갖고 나중에 이제 낭패를 바라보는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딴 얘기 좀 해볼까요?
뭐 오늘은 뭐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죠. KBS에서 입대한 지 6개월 된 공군병사가 괴롭힘 피해 때문에 극단을 선택한 그런 됩니다. 2018년 11월에 입대한 지 6개월 만에 뭐 안타까운 죽음이 된 최일병이란. 근데 문제는 2018년 11월에 이 최모 일병이 그때 선택을 했는데 자대 배치를 받은 다섯 달 만이니까 실제로는 뭐 이렇게 업무에 조금 뭘 하려고 하다가 못한 거죠. 근데 3개월 뒤에는 같은 부대에서 또 하나의 목숨이 자살을 했는데 이건 전역을 2개월 앞진 김모하사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대 배치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신병 같은 경우는 그래 뭐 괴롭힘 당할 수 있겠지.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전역을 2개월 앞두는 하사는 왜 그랬을까? 이게 공통적으로 괴롭힘인데 이 괴롭힘이라는 것은 계급이 낮거나 높거나 경력이 많이 됐거나 적게 하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병 신참들한테는 업무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서 모욕적으로 뭐 인격 비하하면서 하고 반대로 그 이제 김모하사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오히려 직속상관이 여러 가지 공개적인 망신을 주는 이런. 그러니까 이것은 계급하고도 상관없고 다양한 형태예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반복이 될까? 군 검찰에서는 석 달이 지나도 기소도 하지 않았어요. 기소하고 재판이 열렸는데 겨우 군 법원은 간부 중에 하나는 벌금 200, 하나는 무죄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겨우 200, 하나는 무죄. 결국 뭐 이게 무슨 책임이나 지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이 군대 내에서의 괴롭힘. 이전에는 이제 고문관이라고 해서 뭐 관심병사라고 해서 근데 그걸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어폭력. 요즘은 뭐 어떻게 보면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은 이제 근거가 남으니까 그렇게 하진 않죠. 예전에는 뭐 무시하게 맞고,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은 요즘은 이제 이 인격적인 모독, 집단적 따돌림, 하극상 이런 것들, 잦은 야근, 뭐 언어폭력. 그래서 군대 내 사망사고의 67%, 3분의 2는 자살입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발표한 군 사망사고 중 자살사고 현황에서 2019년에 86명 중에 62명이 자살이고 2011년에는 143명 중에 97명. 그나마 많이 줄었지만은 제일 줄어든 건 2016년이 81명이었는데 54명 자살. 오히려 낮아져야 되는데 늘어났어요. 2019년도에는.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자살이 말 그대로 자살일까요? 이건 타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모욕을 주고 언어적으로 이제 가혹행위하고 야근하고 그러니까 그걸 죽으라는 거죠. 이거를 자살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자살이라고 하는 범주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넓은 거예요. 넓다고 해야 되나요? 실제로는 강요된 자살. 분명히 죽을 것 같은 자살할 것 같은데 방치해도. 그게 자살이 맞습니까? 적어도 예측 가능한 자살은 자살일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자살로 칩니다. 누군가는 책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살이 많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사실 뭐 이 최일병이라든가 김하사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모병제가 일부 기술병한테는 모병제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징병제로 해서 징병을 할 수 있는 게 최소한의 것이 있고 모병으로 가야 되는 분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어쨌든 군 사법 체계의 문제, 그리고 모병대 징병제의 문제, 그리고 어떤 위험 관리의 문제,
사병에 있어서 이런 것들 다 복합적으로 나온 거라고 봅니다. 정인이 사건 얘기가 또 나왔는데, 정인 사건이 때문에 이제 각 지방청에는 여청 강력팀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1급 지서에서 하나씩. 근데 무슨 문제가 되냐면 팀인데 3명이에요. 팀장 하나, 팀원 둘.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어느 부서의 팀이라고 하면은 왜 기본적으로 6 플러스 1이나 아니면 7 플러스 1, 8명을 기본으로 하냐면요. 수사를 하려고 하면은 2인 1조가 돼야 되는 거고, 혹은 2인 1조가 아니더라도 24시간 돌아가려면 8시간 3교대가 되려고 하면은 2명이서 하나씩 하면 6명이, 기본 6명이잖아요. 근데 보통 휴가라든가 아니면 뭐 피치 못할 일로 교육이라든가 빠질 수 있는 사람이 1명이, 그건 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7명이고 팀장이 있어야 돼요. 8명이 무조건 가장 최소 단위가 8명입니다. 그게 안 되면 할 수가 없죠. 빵꾸가 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사실은 어려워요. 그리고 보통 이제 팀에서 뭐 팀 서무 같은 경우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쨌든 무조건 7 플러스 1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로드가 너무 세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런 정도의 팀에는 팀 관련된 공용차가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경찰서에서 여청 관련된 부분 사건이 발생하면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걸어갑니까? 자전거 타고 가나요? 그러니까 배차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배차가 안 되고 공용차를 쓰니까, 그러니까 여러 팀, 여러 경찰서 단위에 쓰니까 배정이 안 되니까 이건 1근밖에 못해요. 1근 이런 게 말이 안 되죠. 팀 3명이 1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사건은 뭐 낮에만 생깁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랴 이렇게 뭐 여성청년 강력팀을 만들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둥, 뭐 이런 거죠. 예산이 부족하다는 둥, 뭐 직책이 안 된다는 둥 막 그러는데 이건 사실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치안수요가 가장 많은 전국 1급 경찰서에 뭐 한 개쯤 신설했던 게, 경찰청장은 부랴부랴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든 이게 꾸어 갖고 와야 되는데, 팀 하나를 만들면 아까 말씀 8명이 돼야 된다는데 어디서 하나씩, 거기서 그러는데. 근데 실제로는 쓸 수 있는 데가 있죠. 어디입니까? 정보경찰, 그리고 경비하는 애들,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경비라든가 정보 같은 데서는 계속 정보경찰 없애야 된다, 아니면 축소해야 된다고 하지만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1급서는 당연히 정보과가 있으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하는 기동대 아니면은 경비하는 애들, 그러니까 정보 경비 부서들이죠. 걔네들이 왜 줄이지 못할까요? 거기서 옮겨오게 하면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경찰서에는 실제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지방청이나 본청에, 그러니까 본청은 뭐 얘기할 것도 없이 지방청에는 과인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정원이 1000명이면은 예를 들면 1000명이면 한 1100명 된다. 그럼 100명 뭐 할까요? 사실은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은 경찰서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하는 애들, 그러니까 행정과 관련된 어떤 무엇인가 이 지휘관을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애들 쪽에 뭔가를 붙여갖고 하는 애들은 실제로는 이 수사부나 이런 애들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쉽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인력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인력이 모자라다고 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것은 지휘관이라든가 위에 놈들이라면 또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좀 계급이 높은 사람들을 무엇인가 보좌하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아니면 줄을 대고 뭐 하는 그쪽은 힘이 세니까 절대 못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하고 빡세게 일을 해야 되는 데는 힘이 없고, 그러니까 쉽게 줄이니까 이리 짜고 저리 짜고 겨우 두세 명에서 막. 또 하나, 실제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과감히 잘라갖고 쟤는 경찰이면 안 돼. 쟤는 사고만 나. 애저녁에 징계를 통해 잘랐어야 되는 애들. 걔네들은 일선에 있는 이런 부서라든가 배치 못해요. 왜? 사고 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딘가에 과인원으로 가는 거예요. 지방청으로 가든 아니면 경찰서로 가든.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딘 가서 일도 못 시켜요. 그냥 어디 가서 처박혀 있는 거죠. 그런 애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정리해도 이런데 이 인력 공급에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일어나는 사람이 거기 투여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평가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니까. 또 하나, 너무 이 간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위급 돈만 드시는 고위 간부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제가 과감히 잘라내야 된다고. 실제로 일하는 조직이 되려고 하면은 지금의 시스템은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여청강력팀, 그러니까 근데 또 공무원은 쉽게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인사혁신처라든가 아니면 이런데 재정경제부 같은데 돈 달라고 해보세요. 인력 늘린다고. 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데서 잘랐어야 되는데 힘 있는 애들은 못 잘랐으니까, 힘 없는 애들 잘랐으니까 이제 민생부서라든가 이제 수사부서 애들은 죽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싫은 거죠. 그죠? 제가 이렇게 아픈 데를 찌르니까 싫은 거죠. 감찰이 뭐 하고 있냐, 개판 아니냐, 뭐 제가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아픈 얘기를 하니까 배상훈이 하는 이 유튜브나 팟캐스트는 기피 대상, 경찰한테 기피 대상 이러고 막 욕만 하고 막 그러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다행입니다. 다행인 겁니다. 왜? 이런 얘기도 안 하면은 어디서 이걸 변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참 경찰이라는 조직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죠. 어쨌든 여천강력팀이라는 것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여천강력팀이라는 건 있어야 되지만은 지금처럼 있으면 안 된다. 즉 핵심 부서로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그럼 이런데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승진도 안 돼, 일은 빡세, 책임은 많이 져야 돼, 그리고 무엇인가 어느데 승진도 잘 안 돼. 그러니까 김창룡이라는 사람이 청장이 하지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등 이러는 등, 아니 말로 말고 진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도 경찰대 출신이니까 경찰대에 최고 에이스들이 있습니다. 졸업한 애들, 지금 경감급 애들, 다 일 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걔들 의무적으로 여천강력팀 팀장 맡기고 거기에 우선적으로 이런 배치해. 각 지방 지방청하고 경찰서에. 그러면은 일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안 가려고 하죠. 왜? 독박 쓰는데 왜 가려고 합니까? 그렇게 뻔을 보여야 되는데, 조금 머리 있는 애들은 애초에 이렇게 다 도망가고. 어쨌든 저는 수사경과 중에서도 능력 있는 애들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가도 제대로 된 대우 받고 제대로 된 승진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역량을 오랫동안 발휘하는 게 나중에 동기들이라든가 아니면 같이 일하는 애들보다 더 잘 나가지는 못해도 비슷하게 나가서 경정도 되고 경찰서에도 갈 수 있게끔 되면은 여청팀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 잘 안 되죠, 근데. 그죠? 제가 말하는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잘. 이건 예산 문제도 아니고,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거 조금만 하면 금방 되는 거거든요. 네?
알고도 제가 아는 걸 경찰 수뇌부들이 모르겠습니까? 예? 모르겠습니까? 다 경찰들 다 하는 건데. 지켜봐야죠. 근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공익신고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세계일보에서 공익제보자라고 하죠. 공익신고자라고 하기도 하고, 사실 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공익신고자들이 보호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공익신고자들한테 법원이 사실 대단히 불이익하게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게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공익신고 얘기는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어영병 떠들다가 40분이 지났네요.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공익신고 얘기는 다음 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